유럽 증시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독일 최대 금융기관인 도이체방크의 작년 4분기 세전 손실이 12억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영국을 제외한 주요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영국 증시가 0.11% 상승한 가운데 프랑스 증시는 0.11%, 독일 증시는 0.28% 내렸습니다. 뉴욕 증시는 마틴 루터킹 데이를 맞아 공휴일로 휴장했습니다.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가 지난해 4분기 세전 손실이 12억 유로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매출은 66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으며 단기 순손실은 10억 유로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이체방크가 4분기 7억 유로의 순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 악화의 원인으로는 국제 금리 조작 가담에 따른 막대한 벌금과 구조개혁 비용 증가 등이 지목됩니다. 채권 시장 부진 역시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지난 4분기에 사용한 소송 비용은 5억 2,800만 유로였으며 금리 조작 사건에 대한 벌금도 7억 유로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도이체방크는 연간 기준으로는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을 앞두고 국제통화기금 IMF가 글로벌 소득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이번 포럼에 참석하는 각국의 정치 지도자와 기업인들은 많은 국가들에서 성장의 혜택이 너무 적은 사람들에게만 나눠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는 글로벌 경제의 전반적인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럼에서는 소득 불균형과 더불어 유로존과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재정 위기 및 전 세계적인 실업 문제 등도 주요 이슈로 논의될 계획입니다. 중국 런민은행이 단기 유동성 지원 창구를 통해 대형은행에 유동성 자금을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1일 예정된 정례 공개시장을 통해 자금을 방출하겠다는 방침도 표명했습니다. 런민은행이 자금 공급에 나서는 것은 지난달 20살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이와 별도로 런민은행은 소규모 은행에 1,200억 위안의 자금도 풀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의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는 마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부진한 중국의 경제 지표와 또 은행주들의 실적에 대한 실망감 속에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일 발표된 중국의 4분기 GDP가 7.7%로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지만 지난 3분기 7.8%에 이어서는 하락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일 상해 증시는 2,000선 아래에서 마감한 등 중국 증시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전일 코스피는 기관의 매수 속에 1,95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은 나흘째 상승을 시도하면서 520선에 바짝 다가선 모습, 외국인의 매수가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답답한 수급을 탈출할 수 있을지 코스피의 흐름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중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7.7%를 나타냈습니다.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하향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마감된 글로벌 소식 챙겨보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는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는 은행주들 실적에 대한 실망감 속에 영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락 마감했네요. 그렇습니다. 도이치은행이 예상보다 네. 빨리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10일 앞서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네. 역시 유럽 쪽에서도 이런 그 벌금 계상이라든지 금리 조작 파문에 대한 비용 부담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그 순이익에 계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수치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내용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마르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럽 증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도이치방크가 그 예상됐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해 전체적으로 보면 순이익 규모는 유지를 했지만
4분기는 세정 기준으로 순손실이 12억 유로, 세후 기준으로는 10억 유로의 순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7억 유로의 순이익을 기대를 했는데요. 이를 매우 빗나간 수치라고 보겠습니다. 올해도 구조조정과 모기지 벌금 비용 이런 부분을 현재 20억 유로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페니메와 프레디맥의 모기지 부실 판매 합의금도 일부 이제 들어간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고요. 들어온 소식으로는 저희가 어제 주요 미국 은행주의 실적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의 주요 5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여기에 이제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뱅크 오브 멜린치, 웰스파고, 모건 스탠리 이런 부분들이 모두 망라가 돼 있습니다. 채권과 외환, 그 다음에 원자재 시장에서 이른바 볼커럴의 자기자본 투자 규제 방안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그 금액, 투자 금액도 10억 달러 이상 줄어든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도이치방크에서도 그 이른바 유로존의 금리 조작과 모기지 부실 판매 이런 부분이 공통적으로 현재 드러나는 함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도이치방크 주가가 좋지 않으면서 주가도 내려갔는데요. 전반적으로 3.18%가 내려간 37.19 유로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불똥은 UBS 주가가 1.1% 내린 18.89 유로에 마감이 됐고요. 크레딧 스위스는 2.5%가 하락했고 로얄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는 1.5%, 영국의 바클레이스도 2.1% 하락하는 등 은행주에 좋지 않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영국 증시는 0.1% 올랐지만 독일은 0.28%가 내려갔고 프랑스는 0.1% 하락했습니다. 이탈리아 증시는 강보합세에 그쳤고요. 오늘 그리스 증시가 2% 이상 많이 내려갔다는 점, 이런 점이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어제는 중국의 GDP 수치 예상치를 웃도는 내용으로 나왔지만 올해 GDP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어제 상하이 지수가 2000선을 내줬습니다. 올해 들어서 기업 공개, IPO, 물량 부담까지 현재 가세가 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중국 증시의 단기 부담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중국의 4분기 GDP가 발표됐습니다. 7.7%로 시장 예상치는 소폭 상회했지만 지난 3분기에 이어서 본다면 7.8%에서 하락하는 수치를 보여줬고 상해 증시도 계속해서 전일 2000선이 무너지면서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해 거는 이미 예상을 했고 그 정도 눈높이는 또 맞춰줬습니다. 낙차도 별로 크지는 않았는데요. 물론 이런 부분이 그 시장의 심리를 좀 북돋을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 긴축 기조와 통화의 긴축 기조와 현재의 개혁 기조 이런 내용에서 중국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보겠습니다. 어제 4분기 GDP 국내 총생산 수치가 7.7로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은 7.6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요. 이보다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상반기에는 1분기 때 7.7을 기록했고 2분기 때 7.5, 3분기 때 7.8로 올라섰지만 4분기 때 다소 처진 수치로 현재 나오고 있고요. 올해 1분기와 2분기 수치는 7.5 이하 내지는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공통된 현재 견해라고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월드뱅크, 세계은행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7.8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 들어온 소식으로 블룸버그의 주요 애널리스트와 투자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7.4로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3중전회가 끝나고 나서 내부적으로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아마도 내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발표하는 것을 다소 늦추고 있는데요.
그 새벽에 그 들어온 소식으로 보면 어제 그 중국의 RP 7일물 RP 금리가 6.3% 올라가는 등 일부 자금 경세까지도 현재 나오고 있어서 인민은행이 다시 유동성 공급에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소비자 물가 지수는 현재 중국의 관리 목표치 3.5 이하인 지난해 2.6 정도를 현재 가져가고 있고 수출과 수입은 7% 수준을 현재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준의 테이퍼링, 이 양적 완화 축소가 중국의 비교적 온건한 영향력에 그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불확실성의 변수가 중국의 개혁 기조와 맞물리면서 어떠한 부정적 영향으로 파급될지 이런 부분을 잘 살펴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하향 조정되고 있고 또 상해 증시도 2000선 아래에서 마감하는 등 일단 중국 증시와 경제가 부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속도를 가로막는 요인들이 있잖아요.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부동산 차익 거래의 20%를 이제 세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부동산 시장의 감속을 원하는 중국의 속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밖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민은행은 춘절을 대비해서 현재 유동성 공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유동성 공급을 그때그때 주입을 하는 내용으로도 봐도 현재 시장에 많이 풀린 이 광의 유동성 M2가 13% 이상 지난해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는 자금 경색이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불안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내내 계속적으로 중국 정부를 괴롭혔던 내용을 보면 지방 정부의 부채 규모, 그 다음에 정부의 수치의 적정성 문제, 이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림자 금융을 중국 정부가 이를 개혁 기조로서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여부도 상당히 관심거리라고 보겠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가져가는 이 리커노믹스의 성공 여부도 올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초에 리커창 총리가 언론에 거의 현재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 시진핑 주석이 가져가는 개혁 기조의 드라이브가 조금 더 시장에서 세를 확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시장의 자율적인 측면을 도모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개혁 기조가 조금 더 앞서는 부분이 아니냐, 중국 상하이 증시에는 부담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22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경제 포럼이 개최가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도 참석하게 되는데 앞서 뉴스를 살펴보니까 소득 격차, 이제 빈부 격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주요 안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는 글로벌 이코노믹 포럼인데요. 네. 다보스에서 열려서 이제 다보스 포럼이라고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국제 경제 포럼보다는 다보스 포럼이 더 익숙하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논의 주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소득 불균형 격화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두고 주요 연사들과 참여자들이 논의를 벌입니다. 또 하나는 환경 문제가 여기 걸려 있고요. 여기 이제 옐런 현재 수장은 참석을 하지 않지만 영국의 총리와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일찌감치 스위스로 현재 날아간 상태고요. 이 안중근 의사의 내용을 두고 현재 아주 격화되고 있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이 시각적 마찰, 이런 부분에서 그 스위스 다보스에서 양국 정상 간이 물밑 접촉이 있을지 여부도 상당히 궁금하다고 보겠습니다. 올해 다보스 포럼 주제는 이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가 크게 현재 화두로 던진 계층 간 소득 불균형, 이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도 이 저임금 근로자, 그 다음에 최저임금의 인상, 이런 부분을 현재 오바마 대통령이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들어온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보면 설문조사에서는 54%가 현재 최저임금을 올리는 부분을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현재 설문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대중의 눈높이와 그 정책의 당위성 이런 부분에 현재 괴리감이 크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중국의 환경오염, 특히 공해와 매연, 그 다음에 좋지 않은 이른바 사람들에게도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공해 문제가 도마에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런 내용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황사나 오염 물질에서도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현재 파악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주변국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내용에서 중국의 전향적인 정책 기조의 방향 전환 이런 부분도 매우 촉구될 수 있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소득 불균형과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징 업종과 또 테마별 흐름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는 1950선을 회복했습니다. 단연 이슈는 이제 조류독감 AI 때문에 관련 백신주들이 또 상승을 보였고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이제 보안 관련주들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상승했던 업종과 하락했던 업종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보안 관련주 같은 경우 카드사의 그 고객 정보 유출로 인해서 네. 좀 함께 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제약주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내수 시장이 좀 점차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함께 좀 강세를 보였고요. 2차 전지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테슬라의 실적 호조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타이어주도 원재료 그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강세를 보였고 백신주도 그 조류독감 확산 조짐에 급등을 보였습니다. 건자재주도 그 수지 중축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으면서 지난주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건설주의 경우 4분기 실적 부진의 우려가 조금 점차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카지노주는 영업 위축의 우려로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증권주는 그리고 업황의 개선 부진으로 인해서 함께 좀 약세를 보였고 조선주도 워낙 강세라든지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지난주에 함께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상승했던 업종들 중에 제약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제약주 같은 경우는 지금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도 네. 좀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여나가고 있습니다. 크게 시장에 좀 구애를 받지 않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012년에 좀 대규모의 약가 인하로 인해서 2년 동안에 좀 주가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최근에 다시 좀 회복세를 보여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제약지수도 좀 7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정체된 흐름을 보이다가 지금 이제 10년 만에 신고가를 좀 경신을 하면서 아무래도 해외 제약주의 흐름도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성인병이 좀 증가를 해 나가고 있고 지금 암 발병률도 상당히 높아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제도 좀 그 상당히 좀 개발이 되면서 앞으로도 좀 예상에 좀 선전을 보일 것이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신약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글로벌적으로도 좀 상당한 좀 성과를 보이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다수의 제약사들이 좀 서서히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보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성도 함께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제약주 같은 경우는 올해 좀 신제품, 그 제품의 출시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은 해외 진출이 좀 더 활발한 그 기업들이 좀 주가가 좀 지속적으로 회복을 보여 나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는 좀 테슬라가 실적 호조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좀 국내 전기차 관련주들도 함께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에 좀 판매 규모가 6,900대가량 좀 판매가 됐다고 알려졌는데 이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대비해서 약 20%가량 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계속적으로도 지금은 에너지 절감 정책에 대한 그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5월에는 그 BMW에서 국내에 그 전기차를 좀 출시를 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우리나라도 그 전기차에 대한 좀 그 매출이라든지 판매량도 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으로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절감 이슈라든지 그리고 정부에서도 좀 상당히 정부 정책 지원으로 좀 강화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전기차 판매량은 좀 꾸준히 증가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타이어즈는 환율 악재로 좀 대표적인 그 수출주였던 자동차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그 반대로 타이어주들은 함께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재료 가격의 좀 하락으로 인해서 생산 비용 절감이 제일 큰 이유가 되겠고요. 지금 태국이라든지 인도 이런 천연 고무 생산지의 화폐 가치도 좀 상당히 좀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워낙 강세로 인해서 원료 수입이 유독 높은 좀 타이어주들이 오히려 좀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타이어 수요가 어쨌든 교체용 시장으로 활발하게 좀 그 넓혀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난 3년 전에 중국에서는 자동차 판매량이 크게 급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타이어 그 교체 그 주기와 한번 대입을 하면은 일단은 올해 교체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업황 개선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도 함께 호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안주 같은 경우 이제 카드사에서 대규모로 고객 정보가 유출이 되었다는 소식으로 해서 강세를 어제 보였습니다. 사실상의 이제 경제 활동 인구의 대부분의 그 정보가 좀 유출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2차 피해도 좀 우려가 되고 있고요. 보안에 대한 중요성은 상당히 좀 증가를 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금 모바일 기기들이 좀 등장을 해 나가고 있고 인터넷 환경도 좀 개선을 해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안 시장은 좀 상당히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공공 부분에서 좀 안정적인 수주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좀 앞으로 해외 사업의 좀 비중을 넓혀 나가는 업체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들 살펴보면 건설주의 실적에 대한 부진 이야기는 늘 있어왔던 이야기고 카지노주 악재는 단기성을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카지노주 같은 경우는 국내 카지노 직원이 조금 그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무래도 영업 활동에 좀 위축이 되는 모습입니다.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고 큰 문제 없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좀 일회성으로 끝날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사건이 만약에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크게 좀 타격이 있는다면은 좀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그 카지노 시장에서는 약 40%가량의 그 중국 관광객이 좀 차지하고 있는 만큼 상당히 좀 큰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좀 영업 활동이 좀 위축이 된다면은 카지노주의 좀 실적에도 상당히 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사건이 예전처럼 그냥 지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좀 수사가 조금 더 확대가 될지 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 공안이라든지 중국 정부 움직임을부터 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건설주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 이런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건설주는 계속적으로 좀 약세를 보여나가고 있습니다. 어닝 시즌으로 인해서 4분기 어닝 쇼크 우려가 좀 상당히 주가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건설주의 좀 변동성이 상당히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저가 수주가 조금 실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는 어느 정도 좀 주가에 선 반영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작년처럼 GS 건설의 그런 주가 급락 사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실적을 실제로 확인한 후에 좀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단기 그 추격 매수보다는 건설주 오히려 좀 중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증권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업황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구조조정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시간이 좀 소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자들이 좀 경기 회복에 대한 그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품 판매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일단 정부에서는 거래시장 연장을 검토를 하거나 M&A 활성화 이런 방안들을 추진을 하고 있지만은 좀 시간도 상당히 좀 소요가 될 것으로 보여져 아직까지는 크게 좀 그 업황에 좀 나타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시장에 대한 신뢰성 회복부터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 만큼 회복이 앞으로 주가의 관건으로 크게 작용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건설주와 증권주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 눈여겨볼 만한 업종들 뭐가 있을까요? 중국 소비 시즌에 대한 춘절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어제 중국의 GDP도 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 보였고요. 또한 다가오는 중국의 춘절 효과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의류주 같은 경우는 중국의 최대 명절이고 그리고 소비 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 춘절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국내 소비 경기도 상당히 좀 바닥을 다져 나가고 있고 또 안에 이제 아울렛과 같은 이런 좀 판매 그 채널도 확대가 되고 있어서 좀 앞으로 판매량도 좀 증가를 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최근에 아웃도어 열풍이라든지 방한 의류 판매 증가로 해서 4분기 실적도 함께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중에서 탑픽 종목으로는 좀 베이직 하우스를 꼽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인과 기관이 좀 쌍끌이식으로 좀 매수세를 들어오고 있고 중국 시장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는 좀 공격적인 그 경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법인의 실적도 함께 기대가 되고 있고요. 중국의 소비 경기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신규 브랜드로 좀 런칭을 하고 있고 매장도 상당히 좀 확대가 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장품주 같은 경우 이제 중국의 춘절에는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의 관광객 수가 상당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명동거리만 나가더라도 그 중국인 관광객들은 우리나라 화장품을 상당히 좀 많이 구매하는 그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좀 지속적으로 고성장세를 좀 누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아 시장을 조금 더 개척을 해 나가면서 앞으로 좀 빠른 매출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 중에서 탑픽 종목으로 좀 한국 콜마를 좀 꼽아보겠습니다. 일단은 화장품 ODM이라든지 OEM의 그 50%가량을 좀 차지하면서 앞으로 좀 과점 형상을 좀 보여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수주 증가로 인해서 북견의 생산 캐파도 조금 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광저우에도 그 공장 매입이 예정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좀 매출 확대에 대한 지속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 소비 시즌 수의 기대로 화장품과 또 의류 업종을 말씀해 주시면서 한국 콜마와 베이직 하우스를 탑픽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JBX탁의 김진경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증시 미스터리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제 시장의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저가 매수세였습니다. 그만큼 코스피에서는 완성차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 크게 올랐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IT 부품의 반등이 크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저가 매수세, 여기에 시장의 트렌드는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키포인트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어떤 업종이 크게 더욱더 오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더 집중해 주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자동차 업종이 연이틀 빠지고 있을 때 바로 유독 타이어는 꾸준히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타이어는 자동차와 같이 가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하지만 왜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타이어 같이 보실 건데요. 자, 한국타이어 주가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 자체를 보더라도 66,000원을 고점을 하고 지금 62,700원까지 분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 주가가 얼마입니까? 5만원에 상장이 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25%가량이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 넥센타이어 한번 같이 보시면,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서 꾸준히 어느 정도 시세를 모아가는 과정이고, 지금 넥센타이어는 시세를 분출하는 과정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금호 타이어. 어떻습니까? 하단에서, 박스권을 현재 돌파하는 구간이구나. 타이어 업종 3가지 중에 2가지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구나. 라는 부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데 과연 어떤 부분이 하락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객관적인 팩트 지금부터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천연고무와 부다티엔 스팟 가격의 추이입니다. 우리가 천연고무 그리고 타이어를 만들 때 쓰는 게 바로 합성고무, 천연고무죠. 합성고무와 천연고무 안에 또 부다티엔이 섞이면서 타이어라는 합성물을 창출해내는 과정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천연고무 그리고 부다티엔의 가격은 2011년과 2012년에 최고가를 어느 정도 찍고 난 다음에 현재까지 꾸준히 하향하는 추세라는 거죠. 자, 천연고무 가장 많이 수출하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이쪽이죠. 동남아 계통인데요. 현재는 고무 가격 자체가 상당히 저렴하게 위치해 있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만큼 원자재 가격 자체가 낮게 분포되는 만큼 영업이익률이 좀 더 높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 우리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 도표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개 더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화학업종은 좋지 못하겠다. 맞습니다. 부다티엔이 말 그대로 화학업종의 주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료인데 현재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화학업종이라든지 정유업종에는 당연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차트로 넘어가서 그러면 원자재 가격 자체는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른다. 완성차량은 반대로 움직이구나 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도 좀 더 미심쩍다. 과연 원자재 가격이 내려간 걸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오를 수 있을까? 여기에 한 가지 이유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그림 보시면요. 미쉐린 타이어에 대한 모습인데요. 미쉐린 타이어 자체가 지수과 수요 회복에 대한 초기 국면이라는 거죠. 자, 미쉐린 타이어 세계적인 타이어 업체입니다. 거기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북미 지역에 대한 수요가 회복됐던 게 바로 2013년 중순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수요가 회복됐던 게 언제입니까? 2013년 바로 중순경부터 회복되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지금 타이어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암흑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수요가 상당히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 그리고 그때는 상당히 힘들었지만 현재는 다시 한 번 더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당연히 한국 타이어 그리고 그 외에 금호 타이어 같은 업종도 상당히 다시 한 번 더 수요가 회복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다음 화면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글로벌 타이어 업체 2013년 영업 이익률 컨센서스에 대한 모습이죠. 보면 글로벌 평균이 지금 영업이익률 자체가 10.8%로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서 봤던 지금 같은 경우에 브리지스톤사 같은 경우에 12% 그리고 미쉐린 같은 경우에 11%대 분포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한국 타이어는 몇 %일까요? 바로 14.7%라는 경이적인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는 게 바로 한국 타이어라는 거죠. 또한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10.6%로 글로벌 평균치만큼 내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넥센 타이어는 저가입니다. 하지만 한국 타이어는 기술력 차원에서 계속적인 가격도 상당히 비싸게 책정이 되고 왔었는데요. 이는 한국 타이어가 그만큼 지금은 영업이익률도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글로벌 타이어에 대한 2013년 연초 대비해서 주가 상승률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요. 글로벌 타이어의 평균은 26.2%를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브리지스톤 그리고 구디어,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를 넘는 주가 수익률을 달성을 했다는 거죠. 일본 증시를 가장 크게 끌어올렸던 힘이 어딜까요?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토요타,
맞습니다. 그리고 혼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동차 업종들보다 더 많이 올랐던 게 바로 이런 타이어 업체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타이어에 대한 수요 자체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타이어 업종은 자동차 업종보다 더욱더 크게 올랐던 게 바로 일본 증시였고 미국 증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기아차가 달릴 때 옆에 조연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타이어 업종이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업종만 보더라도 좀 더 오를 수 있는 관점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한국타이어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금호타이어는 박스권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제가 맥점 한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500원대 우리가 체크를 꼭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3,500원대는 3분기까지 PL 10배 자리입니다. 4분기에 실적이 더욱더 좋다면 당연히 이 63,500원을 가볍게 돌파를 할 거고요. 이 63,500원 자체를 지금은 지지점으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차트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달 그리고 3월달이 되면 신고가 패턴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종목군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한국타이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어 얼마 만에 한 번씩 교환을 하십니까? 타이어의 가장 큰 장점은 다시 한번 쓸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리타이어 시장도 있다는 겁니다. 꾸준히 소모가 되는 상품이니만큼 수요도 꾸준히 일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매출도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업종이 바로 타이어 업종이라는 거. 타이어 업종 꼭 다시 한번 더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과 이슈에 대해서 색다른 시각으로 숨은 의미를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동섭의 일당백, 본격적인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서 잇따라 제기된 디플레이션 경고는 당장의 디플레이션이 현실화할 위험은 없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으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디플레이션 위협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협을 모른 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더 쓸만한 카드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두 개 다 문제가 된다고 봐야겠죠. 일단 그 ECB에서 그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에서 이제 모른 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은 결국 그 오랜 기간 그 유로존에 문제가 됐던 것은 독일의 어떤 그 힘의 논리가 유로존의 이제 다른 국가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유로존에 이제 디플레이션이 왔는지 안 왔는지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디플레 우려를 가중시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채무가 많은 나라 입장에서는 디플레이션이 오게 되면은 그 파급 효과가 엄청 크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중론인데요. 이 유로존에서는 지금 독일은 적정한 물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변 국가의 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문제가 발생하죠. 유로존이라는 것은 유로화를 공용통화로 한 어떤 단체이기 때문에 독일 하나만 놓고 봐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독일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주변 국가에서 일어났을 경우에
독일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독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죠. 왜냐하면 과거 2차 대전 때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것이 독일이었기 때문에 그 우려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은 되도록이면 현재 상태에서 마무리되기를 좀 바라고 있지만 이것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 국가는 아직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결국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주변 국가에서 일어나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불균형 상태가 유로존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ECB로서는 이 ECB의 최대 주주인 독일을 무시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독일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일단은 모르세 전략을 갈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좀 더 문제가 터져야만이 독일도 어쩔 수 없이 밀어주는 상황이 발생할 거다라는 생각을 ECB 내에서 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ECB 자체에서는 모르세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고 이것이 이제 실제로 시장에서 드러났을 때 ECB가 행동하기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문제는 ECB가 행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제가 ECB 지난번에 금리 인하할 때 이거는 아닌데 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ECB가 금리 인하를 지금 할 게 아니라 다른 걸 먼저 하고 금리 인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겼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ECB에서 금리 인하를 먼저 해버려서 이것이 쓸 카드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ECB가 그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금리가 0.25죠. 이 0.25를 내리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마레오 드라기 총재가 할 수 못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명목상 납둔 명분성 금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로로 가져가기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결국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예금리 마이너스라든가 LTRO를 또 풀어야 되는데 LTRO가 거의 어렵다는 거죠. 그럼 무제한 국채 매입 양적 완화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독일 헌법재판소에 이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풀리면다면은 답이 나오겠지만 너무 오랜 기간 지금 계류돼 있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OECD라든가 IMF에서는 QE를 지금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다급해진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ECB 입장으로서는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무제한 국채 매입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도 중요한 거고 독일의 눈치를 봐야 될 상황이라서 가만히 있다라는 거죠. 결국 ECB는 어쩔 수 없이 좀 더 시장에 충격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얘기는 또 다른 얘기를 본다면 결국 ECB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CB가 독일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더 커져야지만 인식을 할 것이고 ECB가 행동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를 볼 수 있는데 만약에 ECB가 추가적인 카드를 꺼냈을 때 그 후에 김동석 이사님의 코멘트도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라운드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중국의 머니마켓 펀드가 지난 6개월 동안 2배로 증가해 금융시장 실패 리스크를 높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중국의 4분기 GDP가 7.7%로 발표가 됐죠.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하는 수치였지만 계속해서 2년째 제자리 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7.5%만 나와도 괜찮을 것이다 했던 김동섭 이사님의 말씀도 있었고요. 피치가 이제 중국의 신용경색을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결국 신용경색이라는 게 그림자 금융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그림자 금융은 내수를 진작하는 과정 속에서 은행들이 내수에서 수익을 보내니까 부동산 쪽으로 고금리로 자금 대출을 진행하다 보니까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는 그 MMF 플러스 단기성 투자 자금이 2배 정도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크게 투자를 롱으로 가져가지 않는 그런 자금이라는 거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국에는 언제든지 이게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자금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의 문제인데요. 제가 볼 땐 중국 신용경색은 아마도 피치에서 우려감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작년 6월에 그 7일물짜리 그 레포가 10% 정도까지 올랐었어요. 순식간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면서 중국이 폭락을 했었죠. 폭락을 했다가 1849포인트인가요? 거기까지 찍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은, 두 번째까지 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만들 만큼 중국이 미련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때도 제가 중국의 외환보유고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것은 위기감 고조를 통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죠. 그 신용경색 자리가 바로 요 자리입니다. 요지 6월 24일.
급락했죠. 이게 주봉인데요. 이 한 주 동안 11%가 뺐고요. 그 전주에도 약 5.5% 뺐습니다. 그러니까 16%, 2주 동안 이 신용경세 우려가 16%를 뺀 겁니다. 16%. 근데 지금 또 그 신용경세를 가지고 한다? 안 되죠. 그 얘가 미국에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죠? 디폴트라든가 셧다운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해결돼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충격이 거의 없이 그냥 주가는 오히려 올라가 버렸습니다. 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중국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결국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때 벌써 한번 공포를 받는 또 공포를 보기는 괜히 힘들 거다. 지금 벌써 주가가 많이 밀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면 요게 어깨고 요게 어깨고 요게 머리라 그러면 이게 역헤드인 숄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우려감을 바탕으로 해서 저가 매수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면 이제 바닥은 다 친 상황이 돼버리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한 번쯤 생각해보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G2에 해당되는 국가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시장을 흔들게끔 할 어리석음이 있을 것인가 생각한다면 피치의 신용경세 우려는 일시적인 현상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어쩌면 이것이 시장에서 저가에 매수할 기회를 만들어가는 어떤 뉴스의 하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신용경색은 피치의 단순한 우려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마무리해보고요. 세 번째 라운드 시작해보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집계를 인용해 미국의 테이퍼링 착수에도 14개 신흥국의 외국인 현지 국채 보유가 지난해 11월까지 6개월 평균 0.3%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미국의 테이퍼링 착수에도 불구하고 신흥국의 자금 이탈이 예상보다 크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작년 5월에 벤버넌키 의장이 테이퍼링 가능성을 제기하고 난 다음에 그때 아마 초단기성 자금은 거의 다 빠져간 것 같고요. 지금 오히려 약간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자금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일부 국가는 오히려 지금 자금이 더 유입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신흥국가에서는 차별화 장세가 또 연출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신흥국가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만큼의 어떤 그 위기 국면으로 가지는 않을 확률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터키 같은 경우에도 좀 자금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그 테이퍼링 이후에는 자금이 크게 들어오진 않지만 또 나가는 자금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외국인들이 뭐 수백억 정도의 매도를 가지고 시장을 흔드는 정도지 실제로 자금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물론 시장에서는 미국의 어떤 그 양적 완화 축소가 결국에서는 그 어떤 통화의 약세 쪽으로 방향을 끌고 가면서 외국인 자본이 좀 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아마 저점에서 한 번 더 시장에서 버블을 형성하는 그런 과정이 신흥국에서 진행이 될 수도 있다. 또 사실은 신흥국가에서 일부 국가들은 양적 완화의 수혜를 전혀 못 받은 나라가 많았기 때문에 그 나라들 대상으로 차별화 장세가 한번 연출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글로벌 경제에 대한 숨은 의미를 분석해봤습니다.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양시장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봅니다. 오늘도 현명한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1월 21일 굿모닝 대박 예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